네, 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베타와 알파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바로 이어서 달러의 향방과 엔화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말해 보겠습니다. 이제 베타는 리스크를 짐으로써 얻는 수익, 그 다음 알파는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실수에서 얻어지는 초과 수익. 엄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서는 그냥 시장에 분산해서 베타를 얻고, 내가 잘 아는 영역에서는 나의 근거에 기반한 투자의사 판단으로 알파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러는 이제 현재 제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다. 그래서 달러 원화, 골드 등의 골고루 분산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달러 관련해서 얽혀있는 불확실성들이 실타래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첫 번째 관점은 우선 재정정책 대 통화정책의 구도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옐런이 바이든의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재정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죠. 사실상 5월부터 시작했는데 이 재정 지출을 늘리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아니면 국채 시장에서 빌려야 합니다. 근데 선거 전에 증세할 일은 없으니까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죠.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채 금리는 뛰게 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해외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채 시장에서 빌린 자금으로 옐런이 한국을 도와주진 않겠죠. 미국 자국 내에서 지출을 할 겁니다. 그럼 재정 지출 측면에서의 달러의 흐름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갈까요? 미국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판 돈으로 국내에 지출하죠. 달러가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반면에 재정 정책을 통한 지출이 아니라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가 싸지고, 그렇게 조달된 자금들이 해외 투자처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 하에서의 달러 흐름은 보시면 미국에서 해외로 흘러갑니다. 달러 약세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하반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흐름에 대한 저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우선 옐런은 대선보다 조금 더 이후까지 유동성을 풀어서 산타랠리까지 의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대선까지를 타겟하면 시장이 그걸 선반영해서 대선 전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 연말 산타랠리까지 의식하고 그 스케줄로 유동성을 풀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흐름에서 지난 5월부터 TGA 개정 소지를 시작했으니까 대략 대선 즈음부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문맥이 있기 때문에 저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파월이 9월 정도에 한 차례 인하를 하되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인하는 꽤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힌트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흐름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9월쯤까지 달러가 살짝 약세를 보일 수 있으나, 연말에 인플레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한국에서 부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은 달러 원 환율이 1400 이상으로 급격히 튈 수가 있다. 근데 그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가속하는 시그널이 보이면 환율이 급하락 추세로 반전해서 쭉 갈 것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노리고 한창 노리고 뭔가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건 당연히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베이스 시나리오고, 그 외적인 요인으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데, 첫 번째는 경기.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 주택 시장이 둔화되는 모습, 고용 지표가 나빠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저는 큰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 주택시장의 경우에는 공급이 이미 둔화되고 있을 뿐더러 가계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실효 모기지 금리가 낮아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모기지가 이제 과거 저금리 시기에 그렇게 고정금리로 락인 해둔 게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 사면서 모기지를 갱신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그런 거는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고용지표는 불법 이민자 단속 때문에 나빠지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경제지표의 수치 자체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냉각한다면 국채금리가 확 내려가면서 달러 약세가 진행될 수 있겠죠. 또 다른 불확실성은 대선인데요. 트럼프가 재선되게 되면 감세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대한 관세까지 다양한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전후로 외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굳이 달러나 이런 거를 어떤 베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달러, 원화, 골드 등의 골고루 분산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이제 엔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시나리오를 세워둔 것은, 만약에 11월이 되었을 때 여전히 달러 엔이 160 이상이다. 그러면 저는 엔화 매수에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본이 엔화 약세에 개입한다는 것은
결국 달러를 팔아서 엔화를 산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야 합니다. 지금의 바이든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난 4월 말에 160 근처에서 한 차례 일본이 개입한 신용을 했을 때 옐런이 직접 나서서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재선 전에 일본이 개입할 확률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물론 만약에 바이든의 패배가 점점 더 확실시된다면 지금 일본 국내적으로 엔화 약세에 대한 불만이 너무 높아졌고, 또 9월에 총재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엔화 개입을 할 요인이 생길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 쪽 지지율이 9개월 연속 20%대로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기시다가 퇴진하고 여러 가지 역학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선거를 위해서 엔화에 개입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 아무리 바이든의 패색이 짙다 하더라도 일본이 굳이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행동을 대선 전에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견제 상대로 보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하진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된 전후에 일본은행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제 재팬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 은행이 쓴 자금이 622억 달러, 한화로 한 80조 정도를 썼는데, 이제 일본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가 1,400조 규모니까 실탄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 국채 중 많은 부분이 장기 국채라는 점은 문제인데요. 장기 국채 파는 건 물론 미국이 싫어하겠지만, 설사 이걸 팔아서 달러를 마련해서 엔화를 방어한다 하더라도 미국 장기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뛰게 되면 결국 미국과 일본 간의 국채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그럼 엔화가 더 약세로 가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지금 일본이 달러 현금과 단기 국채만 팔아서 동원한다고 하면 엔화 방어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의외로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일본의 보유고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거의 3천조 가까운 자산을 운용하는 일본 대형 보험사들의 엔화 해지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물론 엄청 보수적인 일본 보험사들마저 엔화 약세를 점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매매의 관점에서 이 미해지 부분을 해석하면 이 부분은 이제 전부 유사시에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잠재 수요가 쌓이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3천조 자산에 대해서 이 62%랑 47%, 그 차이인 15%가 미해지라면 450조 정도 되죠. 혹은 여기서부터 전체 해지하면은 53%. 그래서 450조에서 1500조 정도는 하반기에 얼마든지 엔화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기 자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번 라인 사태에서 보셨겠지만 일본은 관료가 경제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관치 국가이고, 보험업계야말로 그 산하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규제 산업입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의 기사를 찾아보시면 일본 정부가 이제 보험업계에 관례처럼 이어지던 순환출자 관행을 버리라고 주문을 했고, 이에 토키오나 MSNAD, 손포홀딩스 등은 이제 50조에 달하는 순환출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게 제재하는 명분은 다른 법인들과의 계약에서 보험사들 간에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이유였지만, 순환출자 구조는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인 만큼 상당히 무거운 시그널을 일본 정부가 보험업계에 던지고 있다는 것이고, 일본 정부의 말 한마디면 이 보험사들의 자산 3천억 중 미해지된 부분, 그러니까 적게는 15%, 아니면 많게는 53%, 이건 언제든 다른 방향,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은행의 달러 현금, 또 단기 국채 포지션, 그리고 이런 대기 자금 합하면은 1000조에서 2000조 가까이로 추정할 수 있고, 4월 말에 한 달간 썼던 자금 대비 10배에서 20배 이상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금들이 일시에 들어가면은 헤지펀드들의 그런 마진콜이 일어나면서 더 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엔화 방어 개입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실탄이나 여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점을 언제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은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미국 대선 직후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11월 즈음 엔화 추이를 보고 그때 가서 아직도 달러 엔이 높은 상황이면은 매수를 해보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파월의 금리 인하 루트라든지 아니면 9월 총재 선거 관련한 정치 역학 등이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봐야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파월이 갑자기 굉장히 완화적으로 나온다면 그냥 달러 약세와 함께 달러엔이 안정화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엔비디아와 AI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